그런데 이제 이 컨벤션의 특징이 뭐냐면은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컨벤션이 잘 되려면 쇼핑이 좋아야 되고 관광이 좋아야 되고 또 스포츠도가 좋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야 돼요. 숙박이 좋아야 되고 뭐 레스토랑, 유락시설 이런 것들이 좋아야 돼요. 소위 그 마이스 산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분들 뭐 다 아시지만은 그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그런 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력의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100에서 3%는 뭐 사실 있으나마나한 정도 이렇게 취약한 우리 고장입니다. 이렇게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소득이 그 경제력이 낮은 도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좀 발전하고 우리 도민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새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새만금이 여러분들 그 아시는 대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1900년, 1992년, 91년 이렇게 상해 푸동지구하고 우리 새만금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 사진에서 보면 우리는 그대로 그 밋밋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푸동은 이렇게 발전이 돼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같은 시기에. 저는 이제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만약에 푸동처럼 발전이 된다고 한다면은 전라북도의 위상은 달라집니다. 그 새만금은 저렇게 발전이 되면서 이리, 전주, 군산, 익산, 또 김제, 부안 등 이 주변이 다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주거가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푸동처럼 새만금이 발전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가히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의 위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지금 한 3%라고 그랬는데 3%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경제력이 약한 못 사는 그 도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잘 사는 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새만금에 대해서 오늘 새만금 두 개의 창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새만금이 지금 이렇게 침체되고 발전이 안 되고 푸동에 비해서 떨어졌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개발 방식에서 그 내부적인 그 안목에 닫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정부 주도로 공공 개발을 생각하고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역대 정권이 바뀌면서 항상 선거 때는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다 그 약속들을 해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원위치로 가고 또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새만금은 이렇게 개발이 안 돼 있고 푸동은
그 당시 돌이켜 보면은 생각을 오히려 이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에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전부 다 글로벌 아주 리더 기업들이 다 와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푸동은 조인트 벤처를 했습니다. 전부 다 중국 사람과 글로벌에 있는 기업들하고. 그래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국제 무역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새만금은 목적이 불분명했지 않느냐. 우리가 개인 일을 할 때도 목표가 분명해야죠. 어디로 갈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보면은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지역적인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국내적인 안목으로 보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새만금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열린 눈으로 봐야 된다. 닫힌 눈으로 보지 말고 열린 눈으로 보고 글로벌 시장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라는 것은 민간 주도입니다. 전부 다 민간 주도로 가야 되고 푸동이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간 주도로 간 거예요. 글로벌 민간 기업과 중국의 민간 기업과 이렇게. 그래서 중국은 기업이 성장하면은 대기업이 되면은 영웅칭호를 해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되면은 오히려 조사를 많이 하고 굉장히 규제를 많이 걸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은 중국의 대기업 하시는 분들을 이제 종종 만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칭호를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좀 민간적인 사고가 그동안은 부족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동아시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새만금이. 그리고 이 중요한 곳을 시장에 맞게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간이다.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에 민간. 근데 글로벌에서 우리 새만금을 바라보고 그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은 우리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의 공동 시장으로 단지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북아를 향한 두 개의 창.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글로벌의 많은 기업인들이 오고 싶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동북아시아의 푸드 허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컨벤션 허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동북아 지역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컨벤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식품, 컨벤션, 허브 조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새만금을 발전시키면은 아주 성공적으로 새만금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에 보면은 세 개 사이트로 나눠져 있어요. 크게 동진강으로 하나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만경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항 있는 쪽 군산 가깝죠. 공항 있는 쪽을 컨벤션 허브를 만들면 좋겠고 이쪽 푸드 허브는 항만 연결된 곳을 푸드 허브로 만들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 30% 정도를 한 컨벤션, 70% 정도를 한 푸드 허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 전략으로는 이게 이제 이 동북아 시장이 굉장히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젊은이와 노인의 차이다. 유럽 시장은 이제 상당히 노숙한 시장입니다. 이게 성장도 별로 안 되고 역동성도 좀 떨어지고. 근데 동북아 시장은 개발 도상에 있거든요. 중국도 그렇고요, 타이완도 그렇고, 또 한국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개발을 하는, 또 이제 일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동북아 시장이 이 역동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발을 하면은 상당히 파워풀하게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역동적으로 이 나갈 수 있는 것은 여기 동북아가 동아시아가 한 17억 돼요. 동북아시아가 한 14억 정도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게 이 면적으로 보면은 동북아가 유럽보다 좀 작습니다. 바다까지 합해도. 동북아시아가 14억 한 5천만이 사는 곳이, 여러분들 호주 아시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지도를, 육지를 지도를 오려서 동북아를 덮으면은 다 들어갑니다. 이게 바다까지 합해서 호주 많은 면적에 약 14억 5천이 살죠. 그러니까 육지 면적으로는 호주 땅의 한 반 면적에 14억 5천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새만금에서 비행기로 2시간 이내 거리에 100만 이상 사는 도시가 한 60개 정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 다음에 식량 자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몇 %까지 떨어진 줄 아십니까? 지금 특히 곡물 자급률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곡물의 80%를 수입해서 먹는 나라예요. 그리고 총 식품 자급률이 지금 한 47% 이 정도 될 겁니다. 과일, 고기, 음료 다 합해서 우리가 1년에 한 600kg 정도 먹어요, 1인당.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급되는 것이 한 4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곡물 자급률이 한 25%밖에 안 됩니다. 중국도 곡물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많이 수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동북아는 자급자족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식품들이 남미나 북미나 일부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지역에서 비행기로 2시간 이내 거리에 유럽에서도 제가 네덜란드하고 이제 모델로 비교를 할 텐데, 유럽에서도 비행기로 네덜란드에서 2시간 이내 거리에 사는 사람이 5억이 채 안 될 겁니다. 여기는 14억이나 되고, 또 여기는 역동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 다시 말해서 식품 산업에서 이제 사람들이 14억 명이나 되니까 입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비즈니스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동부가 이제 허브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유럽의 네덜란드를 예를 들 텐데,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식품 허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식품의 수도입니다, 말하자면. 그 작은 나라가. 네덜란드는 이게 이 큰 항구가 있죠. 이 로테르담 항구인데, 이 항구 길이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42km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쪽에 다 부두인데, 이 특징이 뭐냐면 식품 전문 부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부두가 후드 허브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것이 이제 콜포트가 있고요. 이 콜포트는 냉동식품, 냉장식품 이런 걸 다루는 항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룻포트가 있어요. 과일 전문 부두. 이게 부두가 전문화되어 있어요. 이게 선석이 저렇게 많아도 전부 다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부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죠. 그냥 컨테이너 부두 정도가 전문화되어 있고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지 않죠. 요즘 항구는 이제 이렇게 전문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룻포트에서 그 과일을 많이 수입해요. 수입하는데 네덜란드가 기후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과일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렌지라는 그 과일은요 일조량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오렌지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럽의 오렌지 시장을 60%를 점유하고 있어요. 네덜란드가. 그거 참 이상한 거잖아요. 네덜란드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오렌지 재배를 해가지고 혹은 수입해가지고 5만 톤짜리 배로 콜포트에 옵니다. 그럼 여기 내려가지고 이제 콜포트에 가면은 전부 다 이 저온 창고로 되어 있어요. 부두가. 그래서 거기다가 하역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선별도 하고 오렌지 주스도 만들고 해서 유럽 전체에 수출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가공무역이라고 그래요. 가공무역.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새만금 항구도 곡물 전용 부두, 과일 전용 부두, 육류 전용 부두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렌지를 네덜란드처럼 수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렌지입니다. 모든 품목을 다 이렇게 해요. 수입해가지고 이것을 부가가치를 올려서 가공해서 14억 인구한테 수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네덜란드가 다른 산업도 발전하지만 농업에서 아주 대단한 괄목할 만한 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죠. 그런데 세계 농업무역 수출 2위입니다. 미국 다음에. 그렇게 큰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호주나 카나다나 이런 나라보다도 더 수출을 많이 해요. 가공무역을 해서 이 일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 위에 있는 게 이게 이제 확대한 건데 플룻포트고 요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콜포트예요. 그리고 이쪽이 후드허브 입구가 많은 부두가 쭉 42km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전문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를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자원이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고 땅 면적은 우리 남한의 3분의 1 육지 면적이 경상남북도만한 나라 같아요. 여기 보면 국토 면적 가로의 육지 면적이에요. 98,190 제곱킬로미터고 이쪽은 33,783이니까 약 3분의 1 육지 면적이 이렇게 작죠. 그다음에 인구도 한 3분의 1. 그리고 경지 면적은 10년 전에는 똑같았어요. 190만 헥타르. 근데 우리는 뭐 농지에다가 뭐 태양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농지 면적이 많이 줄었죠. 그 네덜란드가 육지 면적이 우리 3분의 1에 불과한데 농지 면적은 이제 우리보다 많아졌어요. 170만 9천 헥타르. 농지 면적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호당 경지 면적이 우리는 1.5 헥타르인데 네덜란드는 32 헥타르. 이렇게 크죠. 규모화되어 있죠. 그 농장 수가 우리가 농지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03만 정도 됩니다. 그 네덜란드는 5만 4천밖에 안 돼요. 우리 20분의 1이죠. 그 대신 호당 경지 면적은 우리 20배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네덜란드하고 우리하고 이제 공통점은 가공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 부족 국가예요. 우리도 온통 원자재를 수입에다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이게 이제 비슷한 나라.
굉장히 네덜란드가 곡물 자급률이 한 24%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비슷해요. 곡물 자급률도.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은 국가 경제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쌀을 격리하잖아요. 한 1조 들여가지고. 우리가 쌀 생산량이 한 8조 정도 돼요. 근데 세금이 얼마 들어가느냐? 1년에 6조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조로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국가 경제에 의존적이죠. 이걸 빨리 탈피해야 돼요.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는 이런 게 없어요. 보조 이런 게 일절 지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시장 경제 지향적 농식품 산업을 하는 거죠. 소비자 지향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수출액이 이게 이제 작년도 21년 기준인데요. 네덜란드가 이제 1,128억 달러고 우리나라는 68억 달러예요, 이게.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 작년도에는 2020년 기준으로 네덜란드가 325억 달러가 흑자입니다. 무역 흑자. 우리는 300억 달러 적자예요. 근데 이제 작년도에는 네덜란드가 380억 달러 흑자더라고요. 우리는 360억 달러 적자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우리가 이제 꽃의 나라, 튤립의 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나라가 세계 수출 규모가 4위입니다. 일본이 5위고, 미국이 2위고요. 중국이 1위입니다. 이게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가 7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세계 수출 4위. 지금 380억 불, 2021년 작년 기준은 380억 불 흑자를 이렇게 쭉 내고 있다. 농업 쪽에서만. 우리는 360억 불 정도 적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하고 이제 무역 수지가 약 740억 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보다 여건이 네덜란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일조량도 적죠. 국토 면적도 우리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지하 자원은 우리 10분의 1도 안 되죠. 농지 코스트가 세계에서 최고 비싼 나라입니다. 이게 다 간척을 해가지고. 네덜란드는 여러분들 가보셨겠지만 산이 없어요. 나라가. 그러다 간척 사업을 하려면은 흙을 수입합니다. 이게 프랑스와 독일에서 수입해가지고 간척 사업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농지 코스트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하잖아요. 우리는 360억 불 적자 났는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추세적으로 우리는 계속 내려가잖아요. 아주 그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구 1인당으로 따지면은 세계 수출 4위지만 중국이 1위고, 인구 1인당으로 따지면은 수출액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네덜란드는 그 노사 화합이 잘 되는 나라, 노사 대타협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보니까 네덜란드는 유치원 교육을 하는데 유치원 교육이 4살, 5살, 2년입니다. 2년. 그런데 이 유치원에서는 지식은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윤리만 가르치게 돼 있어요. 이게 윤리라는 뜻이 국어 사전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사람이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각자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 사회성이라고 그래요. 사회성. 이걸 가르쳐요. 지식은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만약 유치원에서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치원을 유급시키는 나라는 네덜란드 하나예요. 1년에 한해서 유급을 시킵니다. 그 유치원 학생들을.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윤리가 도리.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 유치원은요 국영입니다. 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이 있죠. 네덜란드 유치원은 그 초등학교 6년 앞에 그 학교에 유치원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사립 유치원이 아니라 그 공립 전부 다 공립 유치원인데 그러면 이제 그 초등학교는 6년인데 어떻게 뭘 가르치느냐? 여기도 공부를 안 가르쳐요. 담임 선생이 6년 동안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한 12명 데리고 4년 동안을 놀아요. 학생이 들어오면 책도 안 갖고 다니고 담임 선생하고 놀아. 노는데 이 학생이 어느 놀이를 좋아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학생들은 뭘 잘하는가 놀아봐라 하면은 의식을 해요 이게. 예. 근데 이 초등학교 1, 2, 3, 4학년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걸 순수하게 자기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세계의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그 이유는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4년 동안 놀고 5학년이 되면은 직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진로 결정을. 이게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이 무슨 놀이를 좋아하는가 다 알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앞으로 진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때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등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컵을 만드는 게 적성이 있는 사람, 컵 만드는 건 야가 1등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종이 만드는 게 1등, 어떤 사람은 신발 만드는 게 아주 이 적성에 맞는 사람. 이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히딩크 감독, 네덜란드 축구 감독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초등교육을 4년 받고 5학년 때 체육 전문학교로 이제 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뭐냐면은 타고난 저마다 이 소질, 재능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목적이. 유치원은 그 윤리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을 사회성이라고 그래요. 유치원은 사회성. 초등학교 때는 자기 재능을 발견해 주는 것. 중학교 때부터는 우리로 말하면 대학이나 마찬가지 전공입니다. 전공. 그 발견된 적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마디 알려주면은 두세 마디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자기 적성에 맞으니까. 공부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사람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부모님이 못하게 해봐요.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는 부분이 열정입니다. 그게 열정. 그래서 우리가 IQ 검사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IQ 문항만 내주면은 누구든지 15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이제 칼빈주의 국가거든요. 네덜란드는 창조 질서를 얘기하면서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 다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르게. 틀리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다르게. 우리 세포가 40조, 50조개 된다고 그러는데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심장세포 다르죠. 손톱세포 다르죠. 뇌세포 다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처럼 발바닥 세포도 뇌세포 하려고 그러고 손바닥 세포도 뇌세포 하려고 그러고 심장세포도 뇌세포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네덜란드는 다형성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다형성, 모양, 형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같은 종자라 하더라도 같은 소나무라 하더라도 지구상에 같은 모양의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다는 거예요. 다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상에 80억이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참 묘하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사람들도 다 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학생의 55%가 고졸. 그 직업이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이게. 그리고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8%밖에 안 돼요. 충분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런 물컵을 만든다. 이것은 4년제 중고등학교 나오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뭐 미대에 가서 이런 거 만드는 그 미대의 그 조속관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덜란드에서 물컵 만드는 거 이런 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일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성 1위가 네덜란드입니다. 당연히 잘하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은 열정이 생기게 돼 있고 창의력이 생기게 돼 있고 그리고 일을 재밌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 1년 만에 몇 퍼센트가 망하는 줄 아세요? 37%가 망해요. 100개가 창업을 하면은 1년 만에 37개가 망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몇 프로 망하냐면 82%가 망해요. 82%. 이게 네덜란드는요, 1년에 망하는 비율이 5%입니다. 5%.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사회성,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게 윤리, 우주의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4살, 5살에 체화되니까 노사 분주도 없고 데모도 없고 만나서 회의를 하면은 서로 진리에는 승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지성이라고 그러죠. 지성. 승복을 해요. 승복을 하니까 딱 서로 정상에 도달하는 거죠. 논리가. 그러니까 타협이 잘 돼요. 노조 타협이. 그게 왜냐하면은 유치원 교육이 잘 됐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노사 대타협이 최고 잘 되는 나라예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국민들을 천재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교육입니다. 이게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교육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아주 이렇게 그 탁월한 나라가 됐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돈 최고 잘 벌고 청소년들 행복지수 1등이고 행복하고 그리고 죄 안 짓는 나라, 그러면 정치 잘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 이상 뭐 바랄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나라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아까 얘기한 제가 그 농식품 허브 로틀담 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새만금 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향해서 이 식품 허브 역할을 한 거예요. 했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농사도 안 지면서 다른 나라에서 농사 져가지고 갔다가 가공해가지고 그 시장을 다 섞어놓고 있어요. 주변. 그래도 유럽은 곡물 자금률이 90%나 됩니다. 네덜란드는 25%지만 24, 5%지만 유럽 평균은 90%예요. 동북아는 평균이 한 3, 4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입이 만약 안 된다면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곡물 수입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1명은 굶어 죽을 거예요. 그리고 식품값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튀고 이게 안보적인 문제로 이제 올 거예요. 근데 유럽은 90%예요. 자금줄이. 그런 데서도 거기서 돈벌이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농업에서만 무역 흑자가 380억 불이니까. 우리는 적자가 360억 불이고. 아까 고등학교 나와서 이 컵 만들어야 될 사람이 4년제 대학 나와서 의사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이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돈도 덜 버는 거예요. 근데 4년제 고등학교 나와서 컵 만드는 사람은 컵 만들어야 이게 이제 제대로 자기 인생의 피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최고 좋아지는 거거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래야 불평등도 없어지고 모든 일이 선순환됩니다. 이건 선순환.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 몸으로 비교를 하면은 윤리를 얘기할 때, 우주의 질서를 얘기할 때, 우주는 너무나 방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우주와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네이버에 소우주 치면 인체라고 나와. 인체, 사람 몸. 이게 사람이 심장세포는 심장에서 있을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손톱세포는 손톱에 있을 때, 뇌세포는 뇌에 있을 때. 이게 하나의 세포가 거기서 간섭을 안 받고 자율적으로 건강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네덜란드처럼 일을 할 때에 갈등도 없어지고 화합도 잘 되고 불평등도 없어진다. 우리가 무수히 많은 정책을 해봐야 불평등은 더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역대 정권이 가면 갈수록 계속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평등은 더 생기고 대모는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에 이런 것을 잘 정리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인데, 그분이 1901년도에 네덜란드 총리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든 학교가 자유대학입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 자유대학이 1880년도에 학교를 열었어요. 처음에 열었는데 그 학교 처음에 이 개교 연설에서 카이퍼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리에서 벗어난 자유는, 원리, 윤리라고 해도 돼요. 우주의 질서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순리라고 해도 돼요. 순리. 원리에서, 번역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원리로. 원리에서 벗어난 자유는 메마른 땅의 물고기의 자유와 같다. 그리고 화분의 흙에서 뽑힌 꽃의 자유와 같다. 그게 이제 역천자는 망한다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순천자는 흥하고. 이게 원리대로 간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인본주의가 대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원리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그 원리를 중시해서 가는 나라다. 이렇게 하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네덜란드가 혁신성이 없는 정책은 아예 정책으로 쓰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책으로 혁신성이 있는 줄 알고 썼다가도 아니면은 드랍. 이게 네덜란드 기본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3년 전에 우리 하림의 임원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두 분을 모셔다가 강사로 썼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자기의 이 타고난 재능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떤 축산직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에 퇴임할 때까지 순환보직이 없어요. 자기 전공을 다 살려서 일을 하는 나라다. 그래서 각자 그 세포 자기 역할을 다 하게 되고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그래요. 유기적으로. 각자 하나는 개체고 간섭을 안 받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요.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가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가 참 여러 가지로 배울 게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이번에 새만금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글로벌에서 보고 글로벌에서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용역을 주고 글로벌에 용역을 주고 시장에서 계획을 세우게 하고 시장에서 투자를 하게 하고, 국가가 투자하지 말고 국가는 인프라만 하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 대신 시장에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시장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돈이 안 되면 계획을 안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의 라보뱅크라는 세계 8위 하는 은행이 있어요. 그게 투자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은행한테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투자은행이 전 세계 식품기업 100대 식품기업에는 다 투자하고 있어요. 전 세계. 라보뱅크. 다 네슬레니 타이슨이
각일인이 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은행이 투자은행이 그러니까 거기서 용역을 하면은 돈이 되게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100대 식품 기업들을 유치를 해요. 그러고 돈은 은행에서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이게 순리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은 이 동북아시아의 식품 허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유치되면은 한국 기업들하고 조인트 벤처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새만금을 이렇게 해서 동북아시아의 식품 허브로 되면은 우리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우리 국가가 굉장히 좋아진다. 다시 봐서 여러분들은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 될 거예요. 한국이 지금 무역 적자가 작년도에 360억 불인데 이게 네덜란드 수준으로 가면은 한국이 380억 불 흑자가 되는 날 지금보다 무역 수지가 740억 불 이상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 740억 불이 개선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산업이 움직이겠느냐 이거예요. 고용이 되고 그러면 이 전라북도의 이리전, 익산, 전주, 군산 이쪽이 얼마나 훈기가 돌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새만금을 제가 그 동북아시아의 그 식품 허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계 식품 시장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식품 시장이 이게 지금 7.7조 달러.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은 IT 시장이 약 2조 달러예요. 전 세계가. 그리고 자동차 시장이 1조 5천억 달러고 철강 시장이 1조 달러예요. 이게 다 합한 것이 4.4조인데 다 합한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동북아시아 쪽의 식품 시장이 약 3조 달러 됩니다. 이 7조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이제 이 새만금의 위치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여기 동북아시아 이게 이제 호주만한 곳이에요. 바다까지 합해서 호주 육지 만한 면적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14억 5천 정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새만금에서 봤을 때 비행기로 2시간 거리라 하면은 상해에서 북경까지 2시간 10분 걸리거든요. 그런데 새만금에서 2시간 이내 거리에 100만 이상 사는 도시가 60개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지리적으로 새만금에서 동북아의 식품 허브 역할을 하면은 항구를 잘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는 또 컨벤션 허브입니다. 이 컨벤션 허브는 이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우리가 모델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식품 허브는 그 네덜란드를 모델로 하고 컨벤션 허브는 미국 라스베가스를 모델로 하면 좋겠다. 미국 라스베가스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네바다 주의 사막지대입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도시가 아니라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커져서 컨벤션 도시가 됐어요. 라스베가스가 여건이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관광 여건도 별로 안 좋고 사막지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미국 제1의 컨벤션 도시가 됐다. 그런데 이제 그 동북아시아에서 보면은 이 동북아시아가 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 활동성이 많아지고 발전하면서 여기 동북아시아에도 컨벤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로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시아에서도 컨벤션으로 많이 갑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이제 이 컨벤션의 특징이 뭐냐면은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컨벤션이 잘 되려면은 쇼핑이 좋아야 되고 관광이 좋아야 되고 또 스포츠도가 좋아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이 좋아야 돼요. 숙박이 좋아야 되고 뭐 레스토랑, 유락시설 이런 것들이 좋아야 돼요. 소위 그 마이스 산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 컨벤션 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버지는 회의하고 어머니는 쇼핑하고 자녀들은 공연 보고 놀고 저녁 때 카지노도 가서 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글로벌 컨벤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우리나라나 아시아에는 그런 곳이 많지 않아요. 마카오 정도 좀 있고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새만금에서 항구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에 항구가 있고 또 공항이 있잖아요. 그 라스베가스도 공항이 시내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동북아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에서 중국 쪽을 바라보더라도 북경보다 상해에서 북경까지 거리보다 상해에서 새만금이 더 가까워요. 거리가. 그래서 새만금에서 보면은 한 3억 명이 삽니다. 이렇게 더 가까이에 중국의 북경보다 더 가까이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라스베가스보다도 이쪽이 훨씬 그 더 인구 밀도도 많고 그 밀도가 높은 사는 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그 컨벤션을 새로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 하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서 컨벤션 수요가 폭발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항 근처를 컨벤션 허브로 만들면 좋겠다. 지금 그 라스베가스에 보면은 라스베가스에 오는 관광 인구가 연간 코로나 이전에는 4,200만 명 정도 온대요. 그 조그마한 도시에. 그 다음에 컨벤션 참가자만 600만 명 정도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새만금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약 두 개의 창으로 개발을 한다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금 새만금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동북아시아에 식품 허브라는 창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컨벤션 허브라는 창이 하나 생기면은 나머지 이제 고창, 부안, 정읍, 전주, 김제, 익산, 군산 등은 이쪽에서 이제 그 소위 베드타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이 주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교육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라북도에 인구도 늘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잘 사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새만금을 동북아 식품 허브 그리고 라스베가스처럼 컨벤션 허브 이 두 개를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은 상당히 좋겠다,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이 새만금이 이런 방향으로 잘 발전되도록 또 전라북도의 그 경제력이 좋아져서 도민들이 다 잘 사는 그런 도시가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전라북도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